안녕하세요.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놈에게 지옥을 선사해준 30대 여성입니다. 그 인간은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홀라당 넘어갔었죠. 말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부도 잘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꿈뻑 넘어갔지 뭐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더라고요. 솔직히 입만 터는 건 쉽잖아요. 그 쉬운 행동에 제가 홀라당 넘어갔었네요. 속빈 강정인데 말이죠. 진작 이걸 알지 못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잔대가리만 굴리는 사람한테 데이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인간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복수를 해줬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인간을 만나기 전까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비교적 여유롭게 살았고, 제가 외동딸이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사주셨죠. 엄마도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셨어요. 친구들은 늘 잘 꾸미는 엄마를 부러워했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으셨죠. 어떤 사람들 눈엔 저희 집이 소비가 심하다고 보였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의 성향을 존중해줬어요. 신상이 나오면 먼저 챙겨와서 엄마에게 선물하기도 했고요. 또 언젠가는 엄마에게 잘 어울린다며 코트를 사가지고 오셨는데요. 완전 엄마의 취향 저격이었죠. 그리고 아빠 자체도 어중간한 거 살 바에는 제대로 된 걸로 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입고 쓰면서 자랐습니다. 집에 돈이 많았던 덕분에 저는 딱히 의욕 없어도 지원은 늘 넘쳤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과외 선생님은 줄줄이 붙었고 유명하다는 문제집은 기본으로 쌓였죠. 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 일단 시켜보자 쪽이셨고 저는 그냥 그런 흐름에 떠밀려 다녔어요. 솔직히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라니깐 했었는데요. 학교 성적이 엉망은 아니었지만 그건 애초에 베이스가 받쳐졌기 때문이지 제가 열정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미술 수업 하나를 계기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그건 재미있더라고요. 잘 관찰해서 똑같이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었고요. 뒤늦게 학원도 다니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재능을 살려 디자인 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붙은 대학이 홍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 미대였고요. 즐겁게 대학 생활도 잘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 후엔 대형 패션 회사의 의상 디자이너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늘 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실전에서 제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고 드디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정말 일부였고 대부분은 전혀 다른 업무였어요. 연차가 꽤 쌓여야 비로소 디자인이란 걸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좌절감은 아닌데 좌절감 같은 느낌 아실까요? 한참 회사 일로 정신이 없을 때 전 회사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온 남자 선배인데요.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 선배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꽤 오랫동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아는 건 별로 없는 사이였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회사 고충과 질문을 많이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남자친구가 생겨도 부모님께 굳이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괜히 불편해지고 질문 많아지고 그게 싫어서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예상 못한 타이밍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데이트 끝나고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딱 퇴근하는 아빠랑 마주친 거예요. 아빠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춤이야? 아, 이 녀석? 너 지금 들어가는 거야? 어? 옆에 이 사람은 누구야? 네 남자친구야? 아빠, 이제 들어와? 오늘 퇴근이 늦으시네? 음, 아빠 얼마 전부터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예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아빠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주미를 좋아하는 바람에 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잘 조절하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아주 싹싹하네. 아이, 그래, 데이트 좋지. 늦을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늦지는 말아줘. 그럼 이야기 빨리 끝내고 들어와. 아빠는 먼저 들어갈게. 아빠는 저한테 눈을 찡긋하며 들어가셨는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빠가 들어가고 남자친구랑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왜인지 우리 아빠가 자기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는데?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말보다 엉뚱한 포인트에 꽂히더라고요. 그래? 잘 보이면 좋지. 근데 아버지 차가 정말 좋은 것 같던데 아버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 나 저렇게 좋은 차 처음 봐. 아, 우리 아빠 사업해. 철강 사업하시는데 좀 회사 몸집이 커. 매년 커지고 있고. 우리 아빠 대단한 분이시긴 해. 우리 아빠 아무 도움 안 받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거든. 그래? 와, 정말 대단하시네. 나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정말 존경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와,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구나. 대단하시다. 그날 남자친구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했는데요. 뭘 의미하는지는 그땐 잘 몰랐어요. 그냥 자수성가한 분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남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만났냐, 무슨 일 하냐,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이제야 보여주냐고. 엄마도 한마디 거들면서 왜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안 시키냐고 난리였고요. 제가 이럴까봐 안 데려온 거라고 했더니 아빠는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만나보라면서 꽤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싹싹한 사람 싫어하는 어른들은 없잖아요. 애초에 안 좋게 보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칭찬해주니 기분은 좋았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해 추석에 집으로 한우 선물 세트가 택배로 온 거예요. 처음엔 누가 보낸 건가 싶었는데 발신인을 보니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보냈냐고 물었더니 오다 가다 인사한 거긴 해도 여자친구 부모님인데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긴 그렇다고 저희 엄마한테 드리래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사회인이 되고 처음 연애를 한 게 남자친구가 처음이라 어른들의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건가? 원래 연애가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상대 부모님까지 챙기는 게 당연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미 보내진 곡이었고 부모님께 얘긴 해야 하니까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크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봐라, 네 남자친구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다. 남자가 그렇게 싹싹하기 쉽지 않거든. 그 영업직도 아니잖아. 경영학과 나와서 경영지원부에 있다며? 잘 컸다. 아, 진짜 잘 컸어. 하하,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 아빠가 제대로 한번 보고 싶어. 그래, 나도 좀 보자. 왜 나만 몰라? 집에 데리고 오면 엄마가 밥 맛있게 해줄게. 꼭 데리고 와.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까지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는 볼게요. 제가 선물 잘 받았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고맙다며 언제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좋다고 달려들더라고요. 표정이 바로 밝아지면서 바로 이번 주 주말 어떠냐고 물었고요. 부모님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오게 됐어요. 엄마는 유기농 식탁 한가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아빠 엄마는 무슨 사위를 맞는 듯하며 때론 어려워하고 때론 아들처럼 대하며 그렇게 그날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가 기분이 좋으신지 아껴둔 술도 꺼내셨고요. 남자친구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저랑 데이트 때 쓰라며 용돈까지 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빠는 아예 남자친구한테 다녀오라며 좋은 레스토랑까지 예약해 주시더라고요. 아빠가 평소엔 그렇게까지 저를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랑 관련된 거라면 이렇게 자상한 면을 보이시더라고요. 또 아빠 쪽으로 들어오는 선물 중에 남성용 옷이나 양말, 그런 남성용품이 생기면 다 제 남자친구 주라며 저에게 줬어요. 남자친구는 받고 너무 기뻐해서 또 답례를 했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만히 보다 보니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위기만 보면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통해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받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보다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남자친구도 저보다 제 부모님과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의외로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복잡하게 눈치 볼 일도 없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연인들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가 만난 지 어느덧 5년쯤 됐을 무렵 저는 30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34이었어요. 아빠가 제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나이 차이도 4살 차이라 아빠는 궁합도 안 보는 좋은 나이 차이라고 좋아하셨는데요. 제가 30이 되자 아빠는 그 시점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면 다음에 결혼할 수 있겠지 않냐고 하면서 결혼을 하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저희도 연애를 할 때면 항상 결혼을 염두하고 만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남자친구를 제 남편으로 점 찍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별다른 반대는 없었어요. 사실상 무조건 허락이라는 분위기였고 가족들도 이미 다 받아들인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차례가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완도에 사셨고 거리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냥 대충 지나칠 수 있는 일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차를 몰았고 우리는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분위기로 출발했어요. 분위기는 편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도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 흔한 시골집이었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명 인기척은 있었지만 누가 나와 반겨주는 일은 없었어요. 안쪽 방에서 왔냐 들어와라 하는 말이 들렸고 그게 첫 인사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방에 앉아 계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으로 위아래를 훑었고 표정도 반갑거나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쌀쌀 맞다 까칠하다였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가구며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낡아 있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래, 결혼해. 근데 나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 너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도와줄 수 없다.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저희도 준비해 둔 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따를게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부터 돈 얘기부터 나와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하라는 말이 허락이라기보단 인수인계를 하듯 떠넘기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결혼해도 집에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에도 정말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람을 반기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그냥 의무적인 대화만 오간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밥 차려주실 생각은 하셨는지 그래도 그나마 예의는 차리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건요. 아들도 오랜만에 찾아온 거고 저희가 서울에서 완도까지 그렇게 먼 길을 내려갔는데도 자고 가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하루에 왕복하려면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인데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식사 끝나자마자 슬슬 일어나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눈치로는 거의 그만 가라는 식이었고요. 말투도 딱딱했어요. 서둘러 가라는 그 말투에 저희는 말 그대로 밥만 먹고 인사만 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올라오는 길 조용한 차 안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셨나?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나름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님이 차가우신 게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시나? 뭔가 호의적이지 않으셔. 나는 그래도 잘 보이고 싶었는데 말이야. 에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건 중요한 문제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냥 나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어? 부모는 자식한테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잖아. 그건 아니지 않아?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운전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에게서 키워졌대요. 아빠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아빠는 원래부터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 본인을 낳고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셨던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계속 들었던 말이 있다더라고요.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돈 많은 부자한테 시집갈 수 있었는데 너가 내 발목을 잡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식은 본인이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 탓을 하나요? 왜 인생이 망한 이유를 자식한테서 찾는 거죠? 발목을 잡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니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는 남자친구 얘기에 제가 다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아이를 키웠으니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겠죠. 소풍 갈 때 김밥 한 줄 싸준 적도 없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와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얼굴이 다쳐서 돌아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인 적 없었고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대학에 붙었고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가지 말라고 했대요. 대학은 사치고 그만큼의 시간과 돈이면 그냥 나가서 독립하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끝까지 우겨서 겨우 첫 등록금만 받아냈고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학비 벌고 생활비 감당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어머니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없다고 했어요. 안부 전화도 거의 없고 어쩌다 연락이 오면 돈 보내달라는 말뿐이었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에서 받았던 차가운 분위기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납득이 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딘가 울먹인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자기한테 처음 하는 거야. 이렇게 불우하게 자란 사람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말 안 했어. 그냥 밝은 척하고 넘긴 거야. 근데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나라도 남편으로 괜찮겠어? 아니면 싫어해도 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타깝거나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누구한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야,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사랑 많이 많이 줄게. 그동안 못 받은 거 내가 채워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남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우리 엄마 말. 그거 진짜야. 나 결혼하고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의식하지 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뭐랄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미련을 둘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렇게까지 차갑게 구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보고 지낼 일은 없겠구나 싶었고요. 그 순간엔 남자친구만 제 편이면 된다고 믿었어요. 주변이 아니라 이 사람만 내 편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아빠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 그전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부모님은 괜히 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계셨던 거고요. 아빠는 계속 상황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매출은 줄고 채무는 쌓이고 결국엔 직원들이 사비를 끌어다 쓸 정도로 운영이 막혀 있었대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국 쪽 거래처였어요. 원래 중국 공장에서 아빠 회사로 물건을 공급해주고 그 물건으로 국내에서 유통을 돌려야 하는 구조였는데 아빠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산을 못했던 거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중국 업체에서 거래를 멈춰버렸고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중국 공장 사람들한테 여권을 뺏겼대요. 자금을 지금 주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고 했대요. 협박 수준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권을 빼앗기고 발이 묶인 채 연락을 해온 거였죠. 곧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빠가 저희 신혼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혼집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친정집도 넘어갔는데요. 더 이상 지원을 기대기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동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월급을 거의 안 쓰고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그 돈이 꽤 됐고 그걸로 전셋집을 구하고 나머지는 둘이서 채워나갔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아빠가 너무 의욕만 앞섰던 것 같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아버님이 회복하실 수 있으시겠지? 다시 회사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지? 이렇게 힘든 일은 잠깐인 거지? 당연하지.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본금도 없이 그만큼 회사 키운 분이야. 다시 일어나는 건 더 쉬울 거야. 그렇게 결혼 준비가 점점 소박해지고 있을 무렵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네 집 거짓말 아니니? 사기꾼 아니야? 해준다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야? 너처럼 없는 집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지금 와서 엎을 수도 없고. 네? 어머님, 그 사람이 그래요? 맞는 말이긴 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안 좋아져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요, 저도 속상한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회사였고 저희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으니까 남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자라왔을까 싶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토당토 않고 무례했지만 그게 늘 일상이었던 사람이라면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그 사이 아빠의 귀국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제 결혼식에도 오시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그런 남자를 만나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속을 긁는 말들을 계속했대요. 엄마는 그 자리에선 꾹 참았다고 했지만 그게 속으로 얼마나 쌓였을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뒤엔 엄마도 결국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처음엔 아빠를 데리고 오려고 간 거였는데 나중엔 엄마까지 아빠 일이랑 얽혀서 중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두 분 다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하셨어요. 그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의외였지만 언제나 돈 많은 좋은 남자와 재혼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환갑이 넘은 그 나이까지 그런 마음이 들 줄을 몰랐어요. 새 시아버지는 원래 부인과 사별했다고 하는데 전 부인이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애는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고 새로운 부인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생겨서 좋다고 직접 말하시더라고요. 그 쌀쌀맞던 시어머님은 재혼을 하시더니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새 시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좋은 엄마인 척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해가 되는 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는 한정식당에서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올렸고요. 새 시아버님이 새로운 집을 얻어서 어머님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아버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로 생긴 깔끔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었어요. 두 분 살기 좋은 20평대였고요. 두 분이 일본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경비는 모두 새 시아버지가 되셨고요. 새 시아버지는 재무설계사였어요. 오랫동안 일을 해오셔서 재산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사람을 정말 잘 챙기셨는데요. 두 분이 재혼을 하셨을 때쯤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임산부라 잘 먹어야 한다고 좋은 먹거리 발견하시면 사서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태교 여행도 같이 갔어요. 경비도 모두 다 내주셨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애 낳을 때는 돈도 주시고 미역이랑 고기도 좋은 걸 사서 가져오셨고요. 그 먼 거리를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두 손 무겁게 들고 오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남편도 그렇게 받으면 한 번씩 크게 보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시아버님 차를 팔고 새 차로 바꿀 때 저희가 차액을 지불한다거나 아버님한테 저희 아이 태아보험을 들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도 다 해약하고 아버님이 관리하시는 회사로 다 바꿨습니다. 게다가 시아버님이 재무설계사여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보험이더라고요. 세금이나 상속에 유리해서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연금보험도 들고 월 20만 원짜리 종신 계약도 했습니다. 다 시아버님 실적에 들어가라고 저희도 나름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 저희 마음을 또 캐치를 하시고 저희로 인해 받는 수당을 또 저희한테 퍼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시아버님께 잘하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계속 서로 잘 해주려는 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아버님이 저희 보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아이와 함께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어요. 오늘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불렀다. 자, 이 돈 받아. 500만 원이야. 너희들 애도 태어났는데 쏘라. 네? 아니,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쓰시죠. 내가 최근에 투자한 게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좋아서 너네 도와주고 싶었어. 자식이 너네뿐이잖냐. 다음에 더 큰 돈 벌면 또 줄게. 아이고, 아들 며느리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도와주는 기쁨도 느끼고 말이야. 나 아빠 시켜줘서 고맙다. 5만 원짜리가 100장 들은 봉투를 건네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감동했죠. 남편이 거기서 바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 투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 아버님은 관리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여러 능력 있는 고객님들이 있으신데 그중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께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월급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서는 절대 큰 돈을 못 만지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한 공감을 표현했죠. 그리고 다음에 자기도 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돈을 받고 저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좀 깐깐하게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애 낳고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거든요. 외벌이라 여윳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니까 짜증나는 마음에 저한테 퍼붓더라고요. 생활비를 어디다 따져가며 날 올가매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당신만 아니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내 발목 잡고 있는 건 당신이니까 최대한 돈 쓰지 마. 알았어? 뭐라고? 그게 가장이 할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결혼한 거 후회하냐? 당연하지. 결혼할 때 집 사준다, 뭐 차 사준다 그런 말 했다가 다 엎어지고 겨우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 당신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애도 낳아서 숟가락 하나 더 늘었는데 내가 후회 안 하겠냐? 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이 인간이 자기 엄마한테 들었다던 말을 똑같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날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뒷배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씩 생각해봤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무렵 그제야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미 서울에 집도 마련해 두셨다고 했고 명절에 맞춰 들어올 예정이라며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처가댁인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명절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마트에서 한우 세트를 사서 남편 차에 실었어요. 이건 뭐야? 선물 세트야? 어디서 들어온 선물 세트야? 아, 이거 설마 산 건 아니지? 한우 세트야. 엄마 아빠네 집에 오랜만에 가기도 하고 명절이니까 선물로 샀어. 뭐? 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돈이 남아돌아. 내가 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랬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집에 1원도 쓰기 싫어.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쓰지. 아우, 됐어. 그럼 거기는 내일 가고 이왕 샀으니까 우리 집부터 가서 드릴 거야. 가는 내내 군소리 하지 마. 나 엄청 화났으니까.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차를 바로 시댁 쪽으로 돌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한우 세트를 드렸고 그날은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됐습니다. 다음 날 친정집에 갈 때는 주스 세트를 들고 갔어요. 엄마 아빠는 그동안 연락이 뜸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당신들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예전처럼 다시 사업하실 건지 물었어요. 아빠는 그건 아니지만 이제 연기되었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조용히 비웃었고 밥만 먹고 집에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앞으로 친정에 갈 땐 허락받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 돈은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돈을 막 쓰고 살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생활비로 마트에서 장 보고 애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그러면서 아끼며 살고 있는데 이러니까 열받더라고요. 지가 돈을 버니까 다 지 돈인 줄 아나 봐요. 어떻게 복수해 줄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딱 한 달 뒤였어요. 시모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예미야, 일을 어쩌냐? 네 아버님이 사라졌어.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없어지다뇨. 그리고 일이 꼬이는 건 뭐예요, 어머님? 들어보니까 시어머님이 고소를 당했대요. 이유는 사기죄로요.
아이, 네 시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직장인으로 기속되어 있어서 회사 대표로 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사장 명의하겠다고 해서 명의를 줬지. 근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야. 사람들한테 투자금 다 받고 사라진 거야. 아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나를 사기꾼으로 고소를 했지 뭐냐. 이를 어쩌냐. 시어머니 전화 받고 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빚이 몇십억 대이고요. 남편도 사실 거기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집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집에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떡하지?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아는 변호사 있어? 아, 어떻게 해야 하냐? 당신이 집에 있어서 시간 많으니까 좀 도와줘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도와?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 싫은데? 뭐? 나랑 이혼할 거라고? 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움직여. 당신이 뭐가 있다고 나랑 이혼을 해? 무슨 소로? 어? 지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아, 그래? 당신 모르는구나. 나 능력 있어. 당신보다 훨씬 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이혼 준비도 신경 써. 계속 무슨 능력이 있냐고 묻길래 저는 그동안 제가 뭘 준비해 왔는지 다 말을 했습니다. 결혼 7년 중 저는 3년 차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도 했었고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3년 차에 아이를 낳았고요. 그 이후엔 전업주부로 지냈지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써서 약 1년 정도는 월급이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돈을 안 번 건 아니고 실제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3년 정도입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생활비를 감시당했었잖아요. 남편이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확인받으라 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웹툰이었어요. 제가 미술 전공을 했잖아요. 특기를 활용해서 자본금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웹툰이더라고요. 제가 또 원래 상상하고 공상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해둔 로맨스를 그림으로 그려 플랫폼에 올렸더니 꽤 유명한 출판사에서 바로 컨택이 와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도 받았고 인쇄도 받고 유료 연재를 하면서 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저는 그동안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따로 돈을 버는 걸 남편한테 알리진 않았어요. 그 인간 성격에 분명 생활비를 안 주거나 제가 벌어놓은 돈을 가져오라고 했을 게 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결국 시댁에 이것저것 해주느라 다 써버렸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제 주머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요. 물론 다들 비슷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헌신하면 고마워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돈에 예민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만 생각했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돈을 번다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얘기해봤자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려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내가 저 인간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나를 무시하고 아이를 귀찮아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대놓고 못마땅해하는 사람을 내가 왜 남편이라고 끌어안고 있어야 하지? 예전엔 경제력이 없으니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더 벌고 있으니 그 사람이 점점 더 필요 없게 느껴졌어요.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그 꼴도 보기 싫고 매사에 지 멋대로 구는 태도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어머니도 저희 집 망했을 때 엄청나게 비웃었잖아요. 그런 집안을 왜 도와줘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한 건진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 100배, 1000배 더 위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 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래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돈을 아끼려는 생각에 생활비 내역을 확인해 봤다고 쳐요. 그런데요, 저랑 상의도 없이 5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줬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이젠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라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5천만 원 대출 받아놓고 같이 해결을 하자니요. 전 그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였어요. 나 이제 웹툰 작가야.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당신이 주는 쥐꼬리만한 생활비 없어도 우리 애기랑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이 하는 비난과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해? 이제 헤어지자. 뭐라고? 돈을 벌고 있었다고? 아,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왜? 내 돈 가져다가 시부모님께 퍼주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이, 그거야. 그때는 아버지가 잘해줬으니까 그러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말이야. 너 돈 버는 거 숨긴 거 그거 사기야. 알아? 그래, 알았어.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보고. 나가. 알지? 이 집 내 집인 거? 내가 내 돈으로 전세 계약한 거잖아. 명의도 나로 되어 있고. 주제도 모르고 날 무시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하대. 나가서 너네 엄마한테나 가. 그리고 저는 남편 짐을 몽땅 내던지며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 엄마한테 저희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 너 미친 거 아니냐? 감히 서방을 내쫓아? 너 사람 힘들 때 내치면 인간 쓰레기 인증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우리 아들 빨리 다시 들여보내. 쓰레기요? 어머님, 언행에 좀 신경 좀 쓰세요. 며느리한테 쓰레기가 뭐예요? 그리고 쓰레기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이죠. 저희 집 어려울 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비난밖에 해준 게 없잖아요. 어렵게 저희 부모님 한국에 왔을 때 10,000원 한 장 쓰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다 알고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외벌이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외벌이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돈이 남아들면 그런 말을 하겠니? 넌 그런 것도 이해 못하니? 아니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인간이 저희 집에 잘 보이기 싫어서 가지도 말고 뭐 해주지도 말라는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왜 도와요? 저 힘들 때 버린 사람인데 버리는 게 맞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집에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지. 아유, 얘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우리 아들이 똑똑하게 잘했는데 왜 이래? 그리고 얘 이혼이 뭐 쉬운 줄 아니? 개나 소나 다 이혼하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은 집어넣으시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제가 다시 합칠 일은 없을 거니까 진행하는 소송 알아서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마무리하시고요. 남편한테 짐 다 싸놨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런 일은 쳐죽일련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년이 우리 아들 힘들게 했다고 내가 다 증언해 줄 거야. 아이고, 그러세요. 판사가 멍청이도 아니고 지어낸 말을 못 알아듣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 나니까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그동안 많이도 참았구나 싶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저희 아이를 위해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전세 계약 관련 서류, 아이 출생신고 서류, 제 퇴직금이 시댁으로 간 정황,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기록, 그리고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던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정말 이혼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요.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저를 떠보더라고요. 아, 여보, 우리 아들은 잘 자고 있어? 나 많이 찼지?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그런지 나를 엄청 좋아하잖아. 자기가 업어주는 것보다 내가 아기 뒤로 안아주면 더 잘 잤잖아. 지금이라도 보러 갈까? 개수작 부리지 마. 나 마음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래도 제가 완강하게 헤어지는 쪽으로 얘기를 이어가자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버니깐 아쉬웠던 거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속이 너무 복잡해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안아주셨고 아빠는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이제라도 네 인생 지키는 선택을 했으면 됐다. 사람 고쳐 쓰려고 하지 마. 절대 안 변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다시 널 지켜줄게. 엄마 아빠만 믿어. 그동안 우리 딸 고생이 많았구나. 아휴, 이게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미안해. 아니야, 나도 이제 엄마인데 내 인생은 내가 지켜. 우리 아들도 내가 지키고 엄마 아빠도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참아주지도 않기로 다짐했죠. 이제는 그런 무식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제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그때 다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합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 회사로 보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만나자며 미안하다고 살살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라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다른 제안을 꺼냈어요. 아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싫다면 더는 같이 살자고 강요하진 않을게. 내가 그렇게 열받는 존재라면 네 눈앞에서 안 나타날게. 그런데 우리 아들은 문제냐? 엄마 아빠 따로 살면 한 번에 받아야 할 사랑을 반으로 나눠받게 되잖아. 그건 부모로서 너무하는 거잖아. 아이고, 갑자기 자상한 아빠 코스프레는 왜 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애정이 많았다고 그래? 그렇게 애정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니? 이미 늦었어. 그만해. 당신이 원하는 게 나랑 헤어지는 거잖아. 그럼 헤어져서 살자. 따로 살고 이혼은 하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 연애할 때처럼 따로 살면 되잖아. 딴 마음 없고 우리 애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머리 잘 쓴다. 근데 잘 들어. 그래봤자 나한테 얻어가는 콩고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 안 그러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거니까. 알았어? 그 인간이 자꾸 저희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아빠 없는 아들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지만 어떡해요. 그 인간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빠는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아빠라도 있는 게 나은 건가 하며 마음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남편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괜히 했더라고요. 그 인간이 제가 자기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다는 걸 까먹었나 봐요. 그 인간 회사 동료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와 사귀고 있는데요. 그 동료한테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너무 오랜만이지. 너 퇴사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이건 내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내 남자친구 누군지 알지? 네 남편이랑 같은 부서인데 남자친구한테 네 얘기 듣고 너무 심장이 벌렁거려서
오랜만에 전화했어. 이혼한다며? 상황이 그렇게 됐어.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 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네 남편 조심해. 내 남친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자기 엄마 사기죄 소송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는데 거기에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더 복잡하다고 하면서 이혼하면 양육비도 줘야 하는데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양육비는 안 드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대. 진짜 소름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머리는 잘 쓰긴 하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나? 역시나 애정 많은 아빠 코스프레가 맞았던 거예요. 저한테 아들 인생을 거론하며 그렇게 애정 많은 아빠인 척 했는데 뒤로는 그런 흑심이 있었을 줄이요. 역시는 역시더라. 예전 동료한테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서 바로 그 인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해서 보내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뻔뻔하게 아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진짜 이쯤 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적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욕들을 퍼부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고 쌓아뒀던 분노를 다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깨갱하고 바로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내내 저희는 서로의 돈을 각자 관리했었고요. 실제로 남은 돈도 거의 없어서 재산 분할 문제도 크지 않았어요.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됐죠. 솔직히 저는 그 인간을 제 주변에서 완전히 끊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전 남편은 이혼에 거품 물고 반대했지만요. 그래봤자 어쩌겠어요. 이미 저는 마음도 정리했고 법적으로도 정리한 상태인데 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다시는 저한테 발 못 들이게 막아놨죠. 그쵸?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예전 직장 동료를 통해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예전 시어머니 사건은 결국 시어머니가 자신도 속았다고 정황을 잘 어필해서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재혼을 했다고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다 넘겼던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금융사기에 능했던 예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명의는 물론이고 전 남편 명의까지 활용해서 대출을 수억 원 단위로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고 다시 돌려막고 정말 끝도 없이 이어졌던 거죠. 예전 시아버지가 금융 쪽에서 오래 일해왔으니 그쪽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관련자들과 짜고 저지른 일이었대요. 듣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관련자들은 결국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전 시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혹시 제 명의로 무슨 대출이라도 받아놨을까봐 걱정돼서 전 금융권 조회를 다 해봤는데요. 다행히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예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 대출건으로 소송을 했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머리 꽤나 아플 겁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결국 다시 일어나셨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큰일을 하시기는 어렵지만 엄마가 원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작은 부동산을 차리셨어요. 그때 제가 약간의 자금을 보탰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저를 지켜줬으니 이번엔 제가 부모님 인생 2막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저희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오순도순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저 스스로 지켜내고 있어요. 정말 입에 바른 말, 가식적인 행동에 속아서 저도 그렇지만 전 남편도 사기꾼 같은 새아버지에게 당한 후에야 진정성 있는 사람을 걸러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힘든 일 안 당하고 싶어요. 이제는 아들과 새 출발하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성공해가는 저에게 지금 같은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입 바른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식적인 행동을 걸러볼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